먼저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캐나다의 존 폴 폭스 라이언슨 대학교 대학 연구윤리 사무국장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I'd like to invite Director John Paul Fox, 먼저 첫 번째 연사분인 라이언스 대학교의 Ryerson 대학 University's Academy 연구윤리 Integrity 사무국 Office, Canada. 존폴 Please 폭스 welcome him 국장님을 with a big applause.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So hello everybody. I just want to double 안녕하십니까? check. Can you hear me 제 okay? And 목소리가 can 잘 you see my slides 들리는지 그리고 또 okay? 제 슬라이드가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슬라이드도 보이나요? 알려주시겠습니까? I'm wondering if somebody can 좀 indicate if 말씀해 you can hear me and you 주시겠습니까? can 제 see me. I'm 목소리가 hoping 잘 that you can. 들리는지요? Let me just check. Here's a message coming. Okay.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좋습니다. So with that, I will continue.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그러면 much to the 발표 conference 시작하겠습니다. organizers. It is my 먼저 오늘 pleasure and my 회의를 주최해 absolute 주신 honor 주최 측에 to come 진심으로 and to speak.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디자인 학습 윤리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은 지금 낮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캐나다인데요. 지금 자정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막 됐고요. 자정이 막 지났습니다. 글쎄 한국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코로나가 저희 모두에게요 준 결과 중에 하나는요 바로 화상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코로나19 감염을 제가 지금 막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제가 중간에 뭐 잠깐 발표를 멈춘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훌쩍거린다든지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인정하는 인정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언스 대학교 대학 연구윤리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토는요. 현재 This Wish One Spoon 영토 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는 미시소가 그리고 하우데 노사우니 부족 사이에 영토를 공유하고 보호하기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사용하는 모든 원주민들, 유럽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조약을 맺고 동일하게 평화, 친선 그리고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유하게 적용하는 인정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공동 저자로 출간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요. 최근 출판한 서적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저와 더불어서 앨리슨 밀러, 글렌 파렐, 빈센트 휘, 다이앤 누블라, 콜렌 린치 이렇게 함께 저희가 직접 시각적 표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학업 청렴성이라는 주제로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공동 저자를 해주신 분들의 기여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책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로 다루고 싶은 내용들인데요. 그 전에 오늘 발표를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내용은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자리에 모시는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학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실 텐데요.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제가 희망하는 것은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과연 이 시각적 표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시각적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야에 맞게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시각적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속 제가 시각, 이런 비주얼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그 의미가 뭔지 먼저 의미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시각 자료라고 할 때는요.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컨대 사진, 패션 디자인 혹은 건축 계획 등등이 시각 자료로서 혹은 비주얼로서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의미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각적 표절, 예를 들어서 시각적 표절은요. 저작권 침해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IPR이나 혹은 커피라이트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적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적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적 혹은 영상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작권 침해랑은 다릅니다. 단순하게 어떤 제도나 혹은 틀 외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주제, 영상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 이 두 가지는 물론 교차점, 공동 분모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직접 대면으로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표절, 어떻게 의미 정의를 해보겠습니까?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정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첫째, 표절은요.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의미 정의 중에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라이어슨 대학교에서는요. 나름대로 저희가 상원 정책 60 라이언스 대학교 부록 A라는 책자 하에서 표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나 혹은 출간되지 아니한 자료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말, 생각, 예술, 그림, 사진 또는 데이터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장하거나 제출하거나 표출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의를 내렸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요. 읽는데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먼저 정의하느냐? 그 이유는요. 대부분 혹은 가장 흔하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표절은요. 뭔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요. 보통 학문적인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진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표절이 무언가라고 물어볼 때는요. 곧바로 학생들은요. 누군가가 했던 작품들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다. 즉 텍스트 기반의 표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이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표절이 아니라 이 표절이라는 의미 정의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표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익숙하게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요. 최근에 텍스트 기반의 표절로서 저희 대학에서 정의 내린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신 용어가 있겠죠. 그 텍스트 기반의 표절이라는 의미는요. 유사성을 찾고 그리고 그 유사성을 분석합니다. 교육적 도구로서 많은 대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 외에도 그리고 또 직접 텍스트 기반의 표절을 감지하고 적발하는 것입니다. 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더 이제는 뉴스에서도 융합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이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구글 뉴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표절을 치면은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고요. 2016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을 때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트럼프의 영부인으로서 지금 나왔던 멜라니 트럼프가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표절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절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 사례에서는요. 여기에서 바로 크로아시아의 사례였었습니다. 크로아시아에서는요. 유럽 연합에 2013년 가입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유럽 연합은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크로아시아 정부에서는요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제출을 해봐라. 그래서 크로아시아 유로존 가입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고 대회 개최를 했었는데요.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에서 1등으로 뽑혔던 것이고요. 우측을 한번 봐주세요. 우측은요, 바로 영국 사진작가 이안 리치가 직접 찍은 사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 우승자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등 작품 자체가 너무나도 유사하다. 영국 사진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표절했다라는 시비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우승 자체가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크로아시아의 현재 투쿠나인데요. 원래 아주 중세 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각적 표절, 특히 문헌들을 보면은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기반 표절과 시각적 표절 간에 있어서는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텍스트 기반 표절. 보통 지난 수년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점차적으로 이제는 보통 학문적 진실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컨트랙트와 관련된 거라든지 컨트랙트 채팅이라든지 이런 쪽과 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계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텍스트 기반 표절입니다. 정말 다양한 가용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기반 표절 방지를 위해서 감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도구들 보면은 구체적으로 시각적 혹은 영상 표절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헌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요, 영상 표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별적인 학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 블라이듬과 오얼 물른 박사님께서 직접 개별적인 학문 분야를 위한 영상 표절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요. 2012년에는 가렛과 로빈슨 이 두 분께서요, 구체적으로 시각적 표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면 정말 정확하게 영상 표절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 연구를 했던 논문이고요. 몇 안 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이아톤 박사님께서는요, 20개 대학 중에서 6개만 명확하게 영상 표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20개 대학에 대해서 모두 다 연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정책을 다루면서 영상 표절만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떠한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직접 영상 표절에 대한 연구를 했는가? 2019년에 저와 제 동료가 함께 모범 사례로서 영상 표절을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는가라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각적 표절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가 있을까 관련된 문헌들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께 좀 더 시각적 표절을 학문적인 분야를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4가지 학문 분야인데, 첫 번째 텍스트 기반 발표 과목, 두 번째 디지털 미디어, 세 번째 삽화, 그리고 네 번째 건축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텍스트 기반 발표 과목의 영상 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직접 발표를 하다라고 뭔가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기반 자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인가? 뭐 어떤 것을 인용을 할 것인가, 텍스트를 인용할 것인가, 교수, 학생, 그리고 대학. 텍스트 기반 자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교수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인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서로 인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교수진 그리고 또 학생들 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과제에 인용 문구 어디를 인용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이 걱정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강의를 할 때 교수님도 한 번도 인용 어디서 했다라는 말 없이 그냥 강의하시잖아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교수들도요, 뭔가 슬라이드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뭔가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어디서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텍스트 기반 소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도 과제를 할 때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설치된 소프트웨어나 클립 아트도 있을 것이고, 웹사이트 찾을 수 있는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만들어낸 영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 혹은 도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텍스트 기반 발표 과목의 영상 표절 문제들 중에서요, 첫 번째가 기설치된 소프트웨어는 혹은 클립 아트인데, 우리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표절을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텍스트 기반 발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기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기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혹은 클립 아트 같은 건데 정확하게 찾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죠.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고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권장을 해주세요. 학생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할 때 혹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혹은 연구를 하실 때 뭔가 어디에서
따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서 인용을 해왔는가라고 리소스를 알려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각적인 부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를 어디에서 내가 따왔는지를 반드시 명시하라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텍스트 기반 발표 과목의 영상 표절 중에서요.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이미지다라고 한다면요. 죄송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자료를 모으면서 영상들을 언급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째, 현재는요, 통합된 영상 표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수진으로서 우리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개강하기 전에 스탠다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공지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혹은 각 교수들끼리 혹은 각 대학별로 같이 대화를 해나가면서 뭔가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게요. 잠깐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지털 미디어 영상 표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수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셜미디어, 웹 디자인과 개발, 비디오 게임 디자인, 그리고 모바일 앱 디자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영상 표절이라는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분야 말고도요, 부적절하게 디지털 그리고 또 물리적 미디어에서 할 수가 있겠죠. 물리적이라면 사진이고요.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사진을 그대로 스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디오나 로고나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요. 훨씬 더 실질적인 미디어의 디지털 버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익숙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이미지, 콜라주, 웹페이지, 밈 등등을 많이 그대로 스캔하거나 표절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페이북이나 혹은 인스타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뭐 SNS에서 레퍼런스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페이북이나 인스타를 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뭔가를 올렸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디서 갖고 왔습니다. 인용 누구가 했습니다.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먼저 디지털 레코드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작품을 복사합니까? 그대로 복사하고 갖다 붙이죠. 아주 일관된 행동 양태입니다. 뭐 오리지널 창작자가 누구인지 뭐 누구 거다라고 창작자다 작가가 누구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런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원래 이걸 누가 창작을 했지 아마 아무도 관심을 갖고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누구 거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언급을 하고 그 사람이 공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저작권, 상표, 허가, 예술가의 승인 그리고 보상 이 모든 점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교차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앤디 워홀의 마릴린 monroe 이 이미지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마릴린 monroe라고 미국의 여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한 앤디 워홀 작가가 직접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예술가 앤디 워홀이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이 사진은요 진 코먼이라는 사진가가 직접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앤디 워홀은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앤디 워홀은 단 한 번도 진 코먼의 사진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언급을 한 적도 없고요. 본인 앤디 워홀의 이 그림 자체가 유명해졌었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 코먼에게 단 한 번도 너의 덕분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다 더 최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선 몇 년 전에 대선 때 버락 오바마가 결국은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셰파드 페일이라는 작가가 직접 호프 그림이라는 죄송합니다.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원래는 마니 가르시아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셰퍼드 페이리가 그림을 그린 거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 소송권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요, 마니 가르시아가 찍은 사진인데 셰퍼드 페이리가 나에게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서로 분쟁이 붙었던 것이죠. 포스터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했다. 내 사진이다. 그런데 셰퍼드 페이리 예술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는 마니 가르시아가 그린 사진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원래 사진가에게 내가 번 돈을 나눠줄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까지 갔고요. 아주 명백하게 양 당사자에게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 바로 당연히 법원 밖에서 서로 협의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하라라고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아닌가. 아마 여러분 이 사진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본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원숭이가 직접 자기 셀피를 찍은 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사진은요, 누가 찍었느냐? 이거 말하는데도 너무 웃기네요. 왜냐면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요, 이 원숭이가 직접 영국의 네이처 포토그래퍼 데이비드라는 분이 사진기를 갖고 본인이 찍은 겁니다. 원숭이가 직접 자기 사진을 셀피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 사진 작가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사진 카메라를 원숭이에게 줬기 때문에 이 사진 소유권 나한테 있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2011에서 18년 사이에 원 사진 카메라를 갖고 있는 쪽과 위키피디아 미디어하고 소송이 또 다툼이 붙었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에게 사진을 찍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가 이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할 것인가? 카메라 주인인 영국 사진 작가인가? 아니면 원숭이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법적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결국은요, 배심원들이 고민을 했다가 뭐 수건의 소송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원숭이는 절대로 저작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이요. 근데 아주 흥미로웠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다시 또 교실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요, 저작권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고취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호소를 해야 됩니다. 너네는 앞으로 저작권이 있는 매체들을 사용을 할 때 반드시 그냥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 누군가 저작권자의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인용하고 그 사람들 공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오픈 액세스, 로열티 무료, 또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인 매체들 사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각 관할 것마다 약간씩 법이 차이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저작권에 대한 것은요, 아마도 분명히 캐나다와는 다를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학문적 그리고 또 전문적인 상황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의 차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제3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 교수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요, 적절한 재사용 혹은 충분한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이미지를 갖고 조작을 하고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바꾸는 게 충분한가? 상당히 어렵죠. 이 자체가 학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학생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왜 인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디지털 미디어에서 원 저작권자, 창작자에게 공을 돌리는 게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하게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표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학생들은요, 흉내를 내거나 카피함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어떻게 사용했었었죠? 보통 사람들이 뭐 인쇄를 해서 그대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대로 복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카피를 한 건가? 아니면은 뭔가 사파이기 때문에 유머를 더하기 위해서 혹은 유머가 가미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풍자를 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변형관계 고의적으로 뭔가를 도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렇게 사파에서는 영상 표절 자체가 다양한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분이요. 패션샵 사파를 합니다. 그래서 패션 사파를 하는 제 친구가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려서 모델을 한번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라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학생 하나가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요. 이게 원사진이었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학생이 찍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파 담당하는 교수가 이걸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팔이 다르죠? 팔을 뻗은 이 모습 자체가 왼쪽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 이미지는요, 없앴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손가락 자체가 다릅니다. 손가락 모양도 다르고요. 손을 뻗은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 동료 교수가 찾았던 것은요.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구글에서 찾아서 마치 이 모델의 사진을 본인이 그린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표절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변형이 허용되는가? 이것을 사파에서 영상 표절에서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또 강조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대화 주제가 될 겁니다. 영감을 얼마큼 줄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카피할 수 있는 것일까, 교실에서 어떤 특정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 요청을 해주세요. 이 이미지나 디자인을 갖고 첫 출발로 해도 되지만 변형을 해봐라라고 시켜주세요. 뭐 예를 들어 색깔, 조명, 배경, 맥락, 느낌, 규모, 질감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라라고 카테고리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변형을 하라라고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이미지랑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형을 해야지만 변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루고 싶은 학문 분야는 건축입니다. 건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역사가 긴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라는 것은요. 과거에 이전의 선례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분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 분야에서 표절이 뭐 제대로 문서화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1950년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건축 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요.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건축가들에게요.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의 독특함을 결정하는 공통분모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바닥이 필요하고 천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벽이 당연히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천장에 당연히 조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명의 건축사들에게요. 한번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봐서 디자인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 5명이 똑같은 디자인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학생들에게 공간의 가치대 상품적 부품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달라집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과제는요. 파빌리온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파빌리온을 이렇게 건축 설계해서 보냈고요. 또 다른 학생이 제출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보세요. 둘이 함께 일한 것 같죠? 서로 복제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뭐였냐? 두 학생 모두 다 이거를 그대로 이미지를 복사했던 거죠. 바로 지금 보시는 이건요. 라운드 시어터 패빌리온이라고요. 시카고 30마일 일리노이에서 떨어진 곳에서 실제로 있는 그 사진을 그대로 두 학생이 베낀 겁니다. 보세요. 저는 건축사는 아니지만요. 이 아래쪽 사진을 두 학생, 왼쪽 오른쪽 학생이 그대로 복사해서 설계를 했던 모습입니다. 어떨까요? 건축 분야에서도 건축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똑같이 표절에 대한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작품도 너무 많고요. 학생들 작품의 유사성이 너무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치의 유사성을 물어보고 누락된 인용이 무엇인가, 팀워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요청하고 제출하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 교실에서 발표를 한다라든지 혹은 본인의 작품을 발표를 할 때 반드시 어디서 갖고 온지 소스도 밝히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나 비슷한 작품들을 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이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달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작품을 제출했다라고 한다면요. 너네 둘의 작품이 유사하니까 어떻게 그 디자인까지 도달했는지 배경을 설명해봐. 진화 과정을 보여줘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배치 유사성, 누락된 인용, 팀워크 인용, 어떻게 시간 관리했는지 그룹워크는 물론이고 팀워크에서 모두 다 보여줘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간 이전표 언제까지 어디까지 설계했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치기 전에요.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 향방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학문 분야에서 또 대학교에서 학계 차원에서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학문적 진실성, 학문적 트레이닝을 학생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요. 바로 텍스트 기반의 표절뿐만이 아니라 시각적 표절도 주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대화를 해보겠지만요. 절대 우리는 표절을 날 때 텍스트 기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표절에는 그 이상도 있기 때문이죠. 영상적 혹은 시각적인 표절도 있습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텍스트 기반의 표절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뭐 슬라이드를 발표해봐. 그리고 그 슬라이드 안에 텍스트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서 갖고 있는 소스를 밝혀 인용을 해라고 하고 보여줘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학문적 진실성을 밝혀라는 것이죠.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했다 그럼 똑같습니다. 어디서 갖고 있는 소스를 갖고 와라라고 하고 대화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갖고 있는 인용을 해라라고 하고요. 마지막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영상 표절에 대한 토론을 시키고요. 또 기준과 규범을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 폴 폭스 국장님의 시각적 표절에 관한 강연 들으셨습니다. Thank you, Mr. Fox, for your insight on visual plagiarism.